K리그가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전북이 압도적인 1위를 기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 차가 거의 20점 가까이 지금 벌어져 있죠.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은 전북처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울산처럼 바꾸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K리그 리그 테이블을 띄워놓고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스포에서 무엇을 바꿔놨을까요? 거스포엣이 오고 나서 전북현대 포지션별 소화 가능 선수 명단입니다. 자, 콤파뇨 있고요. 자, 전진우, 이승우, 송민규 있고요. 김진규, 이영재, 박진섭, 한국영 있고 강상윤, 권창훈이 있습니다. 수비에는 김태현, 김영빈, 홍정호, 김태환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송범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콤파뇨 요번에 데려왔고요. 감보아 요번에 데려왔고요. 추맛이 여름에 왔고요. 거의 대다수가 전북이 원래 데리고 있던 선수입니다. 송민규 2020년에 왔죠. 그리고 박재용 단페트레스코 감독이 있을 때 왔고요. 전진우, 이승우 작년에 갔죠. 그리고 한국영, 박진섭 원래 있던 선수고 감보아가 요번에 새로 들어온 거고 강상윤 원래 있었지만 임대 돌리던 선수고 권창훈 작년에 왔고요. 수비에서 홍정호 전북에서 오래 뛰었죠. 최철수 말할 것도 없고 원클럽맨이고 김태환 작년에 갔습니다. 김태현, 최우진이 있지만 이 선수들은 사실은 이제 세대 교체에 가깝게, 그러니까 김진수가 서울로 가게 되면서 추가된 거라고 한다면 뭐 김영빈 정도가 수비 라인에 추가가 됐고요. 송범근이 왔지만 송범근 역시 원래 전북에서 데뷔를 했던 선수고요. 전체적인 선수 명단을 봤을 때 이 선수단 중에서 추가된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승강 플레이오프 갔던 스쿼드가 거의 그대로 거기에 조금만 디테일이 추가된 상태로 선수단이 구성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단을 거진 유지를 하면서 감독 픽은 콤파뇨가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이 좀 강하게 주장해서 콤파뇨 정도로 데려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포획 감독이 제가 예전에 국가대표팀 감독 부임했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포획 감독이 플랜 A가 깨졌을 때 성적이 추락하는 증상이 썬덜랜드 감독을 했을 때 보여줬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성용을 사용을 했는데 기성용이 임대 선수였으니까 임대가 끝났으니 스완지로 돌아갔겠죠. 그 기성용이 빠지고 그 관련된 선수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팀 성적이 하락을 하면서 경질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콤파뇨를 본인의 픽으로 데려왔어요. 전북에는 티아고라는 공격수를 대전에서 데려왔단 말이죠. 이 티아고를 비슷한 롤로 쓰고 있고 티아고를 그렇게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옵션으로 쓰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거기에 수원 팬의 애증의 대상이에요. 전진우 선수가 수원에서는 부활이 안 됐어요. 폼이 떨어졌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지금 득점 2위죠. 득점한 경쟁을 하는 선수가 돼버렸고, 권창훈 수원 마지막 해에 한 경기도 안 뛰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북에 갔고, 전북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폼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를 왼쪽 풀백까지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술은 유지해요. 큰 틀에 4-3-3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지만 거기서 포지션당 선수를 ABC식으로 변화해서, 그러니까 전술의 기조를 두고 거기에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라든가 혹은 선수 속도의 변화라든가 혹은 선수의 뭐 피지컬의 변화, 이런 식으로 전술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전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포획 감독은 긴 킥을 이용한 빌드업을 많이 합니다. 뭐 요 단계에서 특히 이제 수비 단계에서 서로 주고받거나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만들려는 빌드업을 하는 모습은 많이 보여주지만, 보통 박진섭이 김진규한테 주면 김진규가 콤파뇨나 혹은 양 사이드 윙 쪽 뒷공간을 보고 이제 때려주는 형태의 긴 패스를 많이 해서 측면에서 일단 상대와 1대1 할 수 있는, 그 반대편에 1대1 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고, 만약에 김진규가 패스를 하기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 강상윤 같은 스타일이나 권창훈 같은 스타일에 기용을 해서 공을 직접 갖고 전방으로 운반할 수 있게, 이영재도 볼을 짧게 받아서 운반하는 스타일, 연계해서 운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 상대 진영에서 갖고 놀 수 있게 하는 빌드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 킥의 빌드업이 우당탕탕해서 골을 넣겠다라는 식의 그 옛날 대구의 딸깍 축구가 아니라
일단 상대 진영에 때려놓고 거기서 그 공간 안에서 상대 진영 앞에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상대 수비 틈을 노리는 형태 빌드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롱패스를 한다고 빌드업이 아닌 건 아니에요. 빌드업은 애초에 공격하는 그 진행 단계 자체를 빌드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빌드업이잖아요. 그래서 롱킥이어도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에 도달을 하면 빨리 측면을 통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전환 패스를 통해서 상대와 1대2 상황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상대가 전북이 롱킥을 때리네 하면 상대가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대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빨리 넘어가서 상대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또 틈을 만들겠죠. 이 축구에는 강력한 포스트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커의 콤파뇨 티아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박재용도 그 과정 안에 둔 거겠죠. 이 세 선수 모두가 키가 큰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왜 필요하냐면 송민규나 이 전진우, 이승우 같은 스타일이 침투를 잘하고 마무리 역할을 하는 윙포워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포스트 플레이어, 이 스트라이커가 볼을 거머쥐면서 만들어지는 측면이나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이 선수들을 침투를 시켜서 마무리를 시키는 윙포워드 역할을 부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도 역할을 수행할 롤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윙포워드는 좁히고 풀백은 와이드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새 세계 축구 트렌드 자체가 포백을 사용하든 쓰리백을 사용하든 계속 많이 얘기하는, 제가 얼마 전에 울산 편 다루면서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2-3-5 포메이션, 그러니까 상대 공격진에서 빌드업을 하고 상대 공격진에서 공격 작업을 할 때 많이 쓰는 2-3-5 포메이션 상태. 풀백을 와이드하게 위치를 시켜놓고 미드필더가 볼을 거머쥔 상태에서 윙포워드는 끊임없이 센터 포드가 내려와서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이 구도를 만들어 놓는 이 상황을 계속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양쪽 풀백이 깊게 전진을 해서 숫자적인 우세를 만드는, 그게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죠. 근데 전북은 한쪽 윙백은 이렇게 낮춰놓습니다. 한쪽 풀백은 이렇게 낮춰놓고 반대쪽 풀백은 전진을 시킨 상태에서 이 선수가 마냥 와이드하게 해서 이 뒷공간을 미드필더 커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내려와서 미드필드 숫자 싸움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몰아놓게끔 할 수 있는 그 구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한쪽으로 몰아놓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전환 패스를 때렸을 때 여기 반대쪽에 있는 공격 선수가 상대 수비랑 1대1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는 지키고 공격할 때 상대랑 1대1 하는 구도를 계속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죠. 거스포획 감독 본인이 좀 지배적인 경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프리미어리그 감독, 그리스 대표팀 감독을 했던, 좀 주류보다는 조금 아래지만 그래도 주류 쪽에 있었던 감독이다 보니까 지배적인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그리고 압도해서 공격하려는 스타일을 유지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김진규 같은 선수가 볼을 잡게 되면, 혹은 박진석 같은 선수가 볼을 잡게 되면 상대 진영 깊숙이 롱패스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센터포드를 이렇게 센터백에 붙여놓고 김진규 같은 선수가 그 포워드한테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세컨볼로 상대 진영을 공략을 합니다. 상대 진영을 가기까지 볼 점유율을 높여서 볼을 막 돌려가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공격진, 이 파이널 서드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여기서 공격 형태 갖추고 여기서 투터치로 패스 빨리 돌려서 침투하는 선수한테 패스 주고 이 선수가 마무리하게끔, 대구FC랑 했던 경기 같은 데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인상적인 건 강팀이잖아요. 전방 압박을 하다가 실패하면 바로 자존심 세우지 않고 내려서서 블록 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라인까지 미드 블록을 딱 만들어 놓고 다시 공격을 할 때 상대의 공간에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진영에서 정확하게 수비하고 거기서 다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전방 압박을 한두 번 안에 실패를 하다 보면 그것을 유지하고 거기서 다른 선수가 묻어쳐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서서 미드 블록을 유지해서 블록 라인 유지하고 다시
거기서 뺏어서 작업하는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있죠. 베스트 11을 고집적으로 기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수단이 갈리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플랜 B 선수들을 기용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플랜 B, 그러니까 뭐 로테이션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코리아컵 같은 데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잘 못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컵 결승에 올라가 있지만 잘 못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브 선수들이 로테이션으로 나왔을 때 경기를 잘 못하다 보니까 주전으로 올라오기 힘들고 그게 베스트 11의 고집적인 기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리그에서도 주요 교체 카드 같은 경우에 뭐 이승우가 있고 뭐 권창훈이 있고 이영재 같은 선수들, 박재훈 같은 선수들이 선발 기용이 될 때, 하물며 티아고가 선발 기용이 될 때 먼저 계속, 그러니까 퍼스트 픽 선수들보다 퍼포먼스가 좋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교체로 나왔을 때보다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 11의 고집적인 기용으로 이어지고 그게 계속 연쇄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오게 되죠. 근데 대단한 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도 전북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포엣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작년 강등권 선수단으로 우승 경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승우, 이영재, 권창훈 전 소속팀에서 다 주전급 대우 혹은 S급 선수로 대우받던 선수들이 지금 벤치 스타트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선수들 다 국가대표 경력 있고 이승우, 권창훈은 유럽에서 뛰었던 선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에고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선수가 벤치에서 뛰게끔 만드는 동기부여가 저는 좀 이게 포획 감독이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포획 감독이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외국에서 온 감독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감독도 했던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되게 저는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상식 감독 말년부터 단페트레스코 감독, 김도훈 감독, 김두현 감독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좀 전북이 위닝 멘탈리티를 잃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포획 감독이 모티베이션을 부여하는 능력이 굉장히 비범한지 위닝 멘탈리티를 팀에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우리 안 질 것 같은데? 우리 살짝 질 것 같아도 승점을 딸 것 같은데? 거의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밀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뛰지 않고 어쩌다가 한번 질 수도 있잖아요. 지면 굉장히 분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감독이 팀을 바꿔놓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감독은 전부처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울산도 감독을 바꿨잖아요. 울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강등권과 불과 2점 차. 지금 강등권이죠. 5경기 연속 무승. 한 경기 더 연장했죠. 6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지금은 이때는 9위였지만 지금은 수원FC랑 자리를 바꿨어요. 승강 플레이오프권까지 갔어요. 울산의 현재 상황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태용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공언을 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 경쟁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거 못하죠. 파이널 A 진입도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 울산의 경기력을 봤을 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5경기 아니죠. 6경기 연속 무승해서 강등권과 승점 2점 차가 아니죠. 10위 됐습니다. 강등권이에요. 정규리그 3경기 전승이 아니라 2경기 이제 전승해도 아마 광주를 노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3을 쓰는데 그 3-4-3이 신태용 감독의 3-4-3과 선수단 구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맞는 조합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신태용 감독의 3-4-3입니다. 일단 인상적으로 제가 저번에 다뤘던 신태용 감독의 영상에서 최석현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나오고 조현택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죠. 둘이 발을 바꾼 거예요. 최석현 선수 오른발잡이고 조현택 선수 왼발잡이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공격수는 반대발로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왼쪽 백도 반대발로 뛰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영표죠. 근데 공격수는 반대발로 뛰는 게 공격 지역에서 안쪽으로 잘라서 슈팅을 하기 좋으니까 반대발로 뛰는데 이 윙백, 풀백 포지션은 유럽의 유수의 감독들도 가급적이면 정발을 쓰려고 합니다. 반대발로 쓰는 경우로 쓰는 거는 보통 좀 전술적으로 대단한 감독이
이 윙백들 안으로 좁혀서 미드필드에 가담을 시켜서 일종의 인버티드 형태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 경우에 반대발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사실 유럽에서도 흔한 경우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김영권, 이재익, 트로야크, 정우영, 서명관, 정승현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3-4-3 전술을 쓰지만 여전히 맞는 조합을 찾아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김판공 감독의 3-4-3이 실패한 이유랑 똑같아요. 최근에 3-4-3을 쓰는 유럽팀도 많습니다. 최근에 3-4-3을 쓰는 유럽팀도 많고 뭐 지금 대표적으로 뭐 아모림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3-4-3 쓰고 있고 옛날에 첼시 그리고 토트넘에서 3-4-3을 썼던 콘테 감독도 3-4-3 많이 썼죠. 이 감독들은 여기 양쪽 3백의 양쪽 스토퍼를 굉장히 발기술이 좋은 선수, 이 패싱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씁니다. 이 선수들이 이렇게 좁혀놔서 미드필드 숫자를 도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윙백들을 이렇게 전진시켜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을 쓰는데 김판공 감독의 3-4-3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이렇게 수비 라인에 있다가 상대 미드필드 라인을 압박해야 될 때 나와서 볼을 끌어내는 이제 식으로 구도를 많이 짰지만 이 뒤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아서 계속 뒷공간을 먹고 김판국 감독의 경우에는 그렇게 실패를 한 거고 신태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김영권 선수 여기 있잖아요. 김영권 선수 이런 거 잘할 수 있겠지만 이 선수들이 미드필더나 윙백처럼 풀백처럼 가담을 해서 공격 지역에서 숫자 싸움을 하기 위해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3-4-3을 짠 거는 알고 있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김영권 제외하고요. 이재익 발기술이 좋지만 여전히 수비에서 물음표가 있고 트로야크 절대 그런 선수 아닙니다. 트로야크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센터백에서 지휘하는 커맨드 역할이 아니라 이 선수가 스토퍼로 뛰어야 되는 스타일인데 이 선수도 굉장히 클래식한 센터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우영 미드필더 출신이긴 하지만 센터백을 볼 때는 진짜 센터백처럼 봐요. 그리고 서명관, 정승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선수들 파이터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3-4-3 전술을 쓰지만 현대 축구 전술 형태로 쓰려고 해서 안 맞고 그리고 이 조합을 써보려면 그렇게 맞춰야 되는 지금 그런 조합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식한 3-4-3을 써야 되는데 클래식한 3-4-3을 쓰기에는 지금 선수들이 적합하지만 신태용 감독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그래도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신태용 감독 같은 경우에 자 대표팀을 2014년부터 대표팀 코치를 하고 올림픽 대표팀 감독하고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했잖아요. 이청용 대표팀 감독했죠. 그리고 김영건 대표팀이었습니다. 이진현 청소년 대표팀이었고 정우영 대표팀이었고 조현우 말할 거 없죠. 그리고 정승현 올림픽 대표팀이었고 강상우 올림픽 팀이었고 윤종규 청소년 대표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단의 대다수 이 베스트에 있는 선수들을 대다수가 신태용 감독의 지도를 받은 적이 있고 신태용 감독 스타일을 알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감독 부임을 했지만 여전히 전술적인 부분과 현재 상황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3-4-3 전술에 지금 선수단이 안 맞고 지금 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또 그 안에서 선수단을 그나마 아는 선수들이 좀 껴있는 선수단을 갖고 있는 상황에 신태용 감독이 이렇게 못해서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신태용 감독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일단 이적 시장 이후 보임이라서 맞는 선수를 데려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신태용 감독 원래 포백 기반 포메이션을 써요. 물론 3-4-3도 쓴 적이 있지만 득태면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 때나 국가대표팀을 이끌 때나 4-4-2라든가 4-2-3-1, 4-3-3 뭐 이런 식의 포백 포메이션을 많이 쓰기도 썼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3-5 형태를 만들어 놓을 때 2-3-5 형태도 결국 뜯어보면 3-4-3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기본적인 이 플레이의 골조 자체는 4-3-3 같은 포백 포메이션을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부임을 했을 때 인도네시아를 데리고서는 5백을 쓰긴 썼지만 거의 메인이 포백이었기 때문에 감독이 포백 쓰실 거냐 했더니 3백 쓰겠다
이건 트릭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포백을 쓰고 싶었는데 이미 선수단 구성을 3백에 맞춰놓고 선수단도 3백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조금 디테일을 좀 더해서 선수단의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울산의 전반기 포백 성적이 너무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에 포백을 쓰고서 거의 전반 중반까지 몇 달을 못 이긴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고 결국 그러다가 월드컵쯤 했을 때 3백으로 바꾸고 트루아크 데려오고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더 큰 건 부인 시점에 변화를 주자니까 강등권이랑 차이가 너무 좁아서 급박합니다. 울산이란 팀이 뭐 강등 승강 플레이오프권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게 또 작년까지 리그를 3연속 우승했던 팀이 강등 플레이오프를 간다는 게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거지같이 축구를 하더라도 이겨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쁜 시나리오는 존재합니다. 간신히 잔류. 그러니까 원래는 파이널 A로 한번 진입해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시나리오는 간신히 잔류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10위니까. 그런 다음에 신태용 스타일로 폭풍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시즌에 팀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성적이 내리꽂히고요. 그렇게 되면 팀 정신이 붕괴되면서 이제 암흑기가 스타트 되는 거죠. 이게 2024년에 전북현대 모터스고요. 2023년에 수원 삼성 블루윙스의 강등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수원 삼성 블루윙스는 암흑기가 한 7년 더 이상 가다가 떨어진 거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울산과 전북의 차이점, 감독을 부임시켰는데 차이점, 이거를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강팀의 가장 표본적인 사례가 표본적으로 감독을 부임시키는 사례가 포엣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요. 선수단의 이름값이 아닌 팀이 원하는 바를 전해서 그것을 수락해서 도전할 감독을 골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전북도 만만치 않게 쌓였어요. 전북 같은 경우에도 모라이스 감독 때 돈 많이 썼고 김상식 감독 때 돈 많이 썼습니다. 페트레스코 감독 올 때 그때 전북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도 페트레스코 감독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 엄청 사서 엄청 맞췄죠. 김대원 감독 부임했을 때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 일단 다 데려왔습니다. 이 선수단이 남은 결과가 요거예요. 요 상태예요. 이 선수단의 대부분이 작년에 오거나 혹은 2, 3년 안에 보강된 선수. 이 과정에서도 이 선수들 중에 지금까지 자리를 못 지키고 또 딸려나간 선수들이 있습니다. 모라이스는 계약 기간을 채웠지만 김상식 감독 중도 사퇴죠. 페트레스코 경질이죠. 김대원 감독 재계약 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선수단도 고액 연봉으로 데려와서 그거를 다시 뭐 이적 수익을 남긴 게 아니라 계약을 끝내고 내보내든지 계약 해지해서 내보낸 사례가 많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정이 그만큼 빵꾸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엣이란 감독을 데려올 때 당신의 몸값을 맞출 때니 우리 선수단이 이런 상황이고 우리의 재정이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 이 상태에서 도전을 해볼 수 있겠냐 했을 때 협상을 해서 내가 다 인정하는데 콤파뉴만 데려와 달라. 포엣이 수락했다기보단 전북과 포엣이 그것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페트레스코 감독도 연봉이 그래도 20억 정도 됐을 거고 뭐 김상식 감독은 전북에 로열티가 있었으니까 결코 싸지 않은 몸값을 줬을 거고 그나마 김대현 감독의 몸값이 쌌을 건데 김대현 감독 몸값 그래봤자 또 계약을 해놓고 계약 이전에 또 내보냈으니 또 위약금 줬을 거고요. 그러니까 전북의 재정 상황이 전북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리그가 그렇잖아요. 돈이 있는 만큼 혹은 더 이상으로 쓰고 싶어도 이 구단의 상황에 맞게 구단의 재정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어도 못 쓰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려면 뭐 지금 선수단을 팔아내거나 선수단을 조정을 해서 다시 자리를 만들어내든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게 광주고 이걸 못한 게 K리그2의 천안 같은 팀이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더 나쁜 상황으로 가기 전에 당신이 지금 상태에서 팀을 좀 바꿔놔서 상황을 조금씩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포엣도 그걸 수락을 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울산의 선수단은 또 별론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청용 국가대표 출신이죠. 말컹은 옛날에 그 말컹입니다. 유럽에서도 뛰고 왔어요. 엄원상 국가대표 출신이고 이진현 유럽에서 뛰었고 대전에서도 좋은 대우받던 선수입니다. 고승범 말할 것도 없죠. 국가대표 보야니치
팀의 에이스였죠. 강상호, 윤종규 이런 선수들 다 국가대표 경험 있고, 윤종규 월드컵도 갔다 왔던 선수입니다. 정승현 월드컵 갔다 왔죠. 정우영 말할 거 없죠. 김영건 월드컵에서 골 들어온 선수고, 이재익 선수도 청소년 대표팀, 국가대표팀 다 경험 있는 선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골키퍼가 조현우예요.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 사실상 주전 골키퍼 자리를 지금 갖고 있는 선수인데 절대 그런 팀이 아니죠. 그러니까 울산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신태용 감독도 올 시즌은 버텨내고 내년에 이 자원 갖고 다시 빌드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라이스 이후에 전북 감독들이 부임마다 선수단을 구단이 맞춰줬어요. 그로 인해서 스쿼드가 엄청 비대해졌단 말이죠. 근데 팀 부진은 해결이 안 돼. 선수를 갈아 꼈는데 잠깐이야. 갈아 끼면 뭐해? 이 선수가 잠깐 잘하다가 또 못해. 잠깐 잘하다가 혹은 왔는데 아예 못해. 외국인 선수인데 쓸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울산도 사실상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라카바 별로죠. 마이컹 데려왔지만 아직 몸 돼야 되고, 허율도 그렇게 데려온 거잖아요. 주민규를 보냈을 때 광주의 허율이라는 선수가 스트라이커도 보고 센터백도 보지만 이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판단해서 데려왔을 거고, 이진현 비슷한 의도일 거고, 고승범 데려간 비슷한 이유일 거고, 김민혁 비슷한 이유일 거고, 박민서 세대 교체란 말이에요. 무조건 이재익 세대 교체일 거고, 서명관 세대 교체일 거예요. 여기에 선수단, 특히 외국인 선수단 애매하게 다 낀 것단 말이에요. 근데 부진은 해결이 안 돼. 똑같죠? 트로야크 데려왔어요. 근데 팀이랑 안 맞죠? 라카바 쓰려고 방법은 찾아봐요. 근데 쓰지 못하면 내보내기라도 해야 되는데 못 내보내고 있고, 이게 전북이 지금 작년에 승강 플레이오프 찍었던 상황이랑 울산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울산한테는 마냥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울산도 제가 계속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전북현대가 이번에 감독을 바꿀 때, 포엣을 데려올 때, 김두현을 내보내는 선택을 할 때 김두현 감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왜 거스포에서 택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김두현 감독보다는 베테랑이 와서 가지고 있는 선수단으로 팀을 다시 재건해 줄 수 있는 거를 좀 찾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때나마 루머가 돌았던 이정효 픽이 나왔던 이유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북은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단을 가지고 팀을 강하게 만들 감독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울산은 그러지 않고서 지금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빅네임 감독, 뭔가 K리그 잘 알고 재치가 있고 전술적인 능력이 있는 감독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부임을 시켰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울산이 김판곤 감독이랑 헤어지던 당시에 신태용 감독 이외의 대안을 데려올 수 있었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뭐 김도훈 감독도 지금 자리가 없고, 뭐 어찌됐건 간에 여러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태용 감독을 택한 건 김도훈 감독은 다운그레이드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신태용 감독은 만져보지 않은 카드지만 신태용 감독이 없는 살림의 성남 1화를 이끌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다든가 FA컵 우승을 한다든가 그런 성과를 낸 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기대했을 가능성은 큽니다. 대신 울산도 내년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리빌딩을 하되 전북처럼 하든, 아니면 리빌딩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선수단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지금 울산의 선수단이 결코 나쁜 선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전 또 그것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전북이 졌어요. 전북이 지금 어찌됐건 간에 우승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우승 확정을 조기에 확정짓는가 싶었지만 이게 지금 좀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 울산은 또다시 추락을 하면서 10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북의 우승은 기정사실로 보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같은 현대라는 이름을 쓰면서 경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리그에서 돈을 많이 쓰고 리그를 현재 리딩을 하고 있는 클럽들이 한 번씩 이런 상황을 겪는다는 거는 저는 K리그에 있어서 결코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울산은 어찌됐건 간에 일단 살아남되 좀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주간 K리그 스냅앤스포츠 강동이었습니다.